안녕하세요. 마음을 나누는 인생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즉 고부 관계가 정말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부 갈등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늙어서가 아니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 때문이었다. 복권 당첨 금액 무려 200억 원. 오늘은 남편 박진우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자 내 30번째 생일이었다. 아침에 간장을 사러 나갔다가 가게 앞에서 무심코 5천 원을 주고 즉석 복권을 한 장 샀는데 1등에 당첨될 줄이야. 나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기쁜 소식은 일단 숨겨두었다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깜짝 선물로 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깨진 도자기, 그릇 조각이 내 쪽으로 날아왔다. 파편이 발목에 튀어 핏자국을 남겼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방금 마당을 쓴 듯한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 먼지도 채 털어내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아들 오늘 본부장으로 승진했는데 넌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릴 줄을 몰라?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나는 현관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발목에 통증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막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침에 장 보러 나갔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빗자루를 들고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빗자루 대가 내 팔을 그대로 찔렀다. 여기서 거슬리게 서 있지 마. 똑똑히 들어. 우리 진우 이제 본부장이야. 예전하고는 달라. 넌 이제 우리 진우한테 안 어울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유리창을 긁는 손톱처럼 날카로웠다. 당장 짐 싸서 꺼져버려. 좀 이따 진우 돌아와서 네 얼굴 보고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저랑 진우 씨는 부부예요. 남편 승진은 좋은 일인데 왜 제가 집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죠? 부부?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고는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내 꼴을 좀 봐. 변변한 직업도, 학벌도, 심지어 애 하나 낳지도 못하잖아. 당초 네가 죽자 사자 매달리지 않았으면 우리 진우가 너 같은 거랑 결혼했겠어? 이제 우리 아들이 출세했으니 당연히 더 좋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지. 그 더 좋은 여자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었다. 박진우의 회사 인턴인 최유라. 얼마 전 박진우가 계속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서류를 전해주러 회사에 찾아갔다가 최유라가 그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가방까지 들어주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추궁하자 그는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니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위해 길을 터주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현관에서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다. 박진우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흠잡을 데 없이 매여 있었다. 얼굴에는 승진의 기쁨이 가득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현관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내 발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를 향해 웃을 뿐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정식으로 발령 났어요. 저녁에 축하 파티가 있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가야지. 가고 말고. 김 여사는 금세 환한 얼굴로 박진우에게 다가가 정장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나를 쏘아볼 때는 다시 악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여기서 눈에 거슬리네. 빨리 내쫓아야 우리가 맘 편히 파티에 가지. 박진우는 그제야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말투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차가웠다. 당신, 짐 좀 챙겨.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집안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박진우 씨,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발목 다친 거 안 보여요?
방금 어머님이 빗자루로 나 때린 것도 못 봤냐고요? 엄마도 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쓸데없이 소란 피우지 마. 나 이제 본부장이야.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이 집에서 엄마랑 싸우는 거 소문나면 보기 안 좋잖아. 소란이라고?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겪은 모든 수모가 그저 소란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복권 당첨 확인 스크린샷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이 200억 원으로 시부모님께 더 큰 아파트를 사드리고 박진우에게는 좋은 차를 선물할 생각이었다. 이제 보니 정말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동생 박진호가 농구공을 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가 김 여사를 쳐다보았다. 엄마, 저 여자 아직도 여기 있어요? 당장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지가 안 나가겠다는데 어쩌니. 김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진호야, 네가 엄마 좀 도와서 저 여자 짐 좀 밖으로 던져버려라. 여기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꼴 보기 싫다. 박진호는 두말 없이 우리 부부의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그를 막기 위해 급히 따라 들어갔지만 힘에서 밀려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옷장을 열어 내 모든 옷을 꺼내 캐리어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내 속옷까지도 마구잡이로 담았다. 박진호, 그만해. 그거 내 물건이야. 내가 캐리어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는 내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내 물건? 그가 비웃었다. 우리 형 집에서 먹고 자면서 내 물건이 우리 집 물건이지? 이제 꺼지라면 곱게 꺼져. 그는 내 캐리어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지퍼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옷가지들이 복도에 줄줄이 흘러내렸다.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 그는 캐리어를 그대로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던져버렸다. 캐리어가 터지면서 내 옷들이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흩어졌다. 돌아가신 엄마가 물려주신 옥놀이개도 진흙탕에 떨어져 더러워졌다. 박진호, 이 미친놈아. 나는 옥놀이개를 줍기 위해 달려가려 했지만 뒤에서 나타난 박진우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만 좀 해. 그의 소나귀 힘은 엄청났다. 내 팔이 아파왔다. 웬 낡아빠진 옥조가리 하나 가지고 뭘 그래? 여기서 망신 그만 당하고 썩 꺼져. 나는 쓰레기 더미에 널브러진 옷과 옥놀이개 그리고 눈앞에 이 냉정한 형제를 번갈아 보았다. 베란다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며 낄낄대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박진우의 손을 뿌리쳤다.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 발목의 피를 닦았다. 좋아, 나 갈게. 나는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오늘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되돌려줄 테니까. 박진우는 내가 확임해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비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빨리 꺼지기나 해. 우리 축하 파티 늦겠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길모퉁이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상담받았던 변호사였다. 장 변호사님, 저예요. 2가지 일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나는 멀리 보이는 박진우의 집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첫째, 제 복권 당첨금 수령 절차를 처리해 주세요. 모든 자금은 제 명의의 비밀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요. 둘째, 투자 전문 회사를 하나 연결해 주세요. 박진우가 다니는 회사 미래그룹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장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당첨금 수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인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문팀을 꾸려 평가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아 5성급 호텔 주소를 말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내가 5년간 살았던 그 집을 돌아보았다. 한때 내 모든 기대를 품었던 곳이 이제는 나를 가장 역겹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 택시 기사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다짐했다. 박진우, 김영숙, 박진호, 그리고 그 최유라까지. 너희들의 좋은 날은 이제 끝났어. 저녁 7시 박진우의 승진 축하 파티는 미래그룹 소유의 호텔에서 열리고 있었다. 나는 택시 안에서 호텔 입구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진우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껏 치장한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서 있었다. 최유라도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김 여사의 팔짱을 낀 채 수줍게 웃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녀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인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장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인수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곧 답장이 왔다. 초기 평가 완료했습니다. 미래그룹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어 창업주가 지분 일부 매각 의사가 있습니다. 이미 접촉했으며 협상에 긍정적입니다. 빠르면 내일 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고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 승진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겠지. 기다려봐. 오늘 밤 이 파티는 내 치욕의 무대가 될 테니까. 나는 기사에게 호텔 입구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차에서 내렸다. 아침에 집에서 나온 그대로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오늘 밤 내가 원한 것은 바로 이런 대비 효과였으니까. 호텔 입구에 다가서자마자 김 여사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주변 손님들을 내팽개치고 내 앞으로 달려와 나를 밀치려 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누가 오랬어. 당장 꺼져. 여기서 얻어먹을 생각 마. 그녀의 행동이 커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박진우도 얼굴이 굳어져 다가왔다. 내가 친정애가 있으랬잖아. 여긴 왜 온 거야? 빨리 가. 제가 왜 오면 안 되는데요? 나는 그들을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축하 파티는 공개된 행사 아닌가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당신들의 좋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두려운가요? 최유라도 다가와 착한 척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언니, 이러지 마세요. 진우 오빠 이제 본부장님이셔서 중요한 고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언니가 이렇게 소란 피우면 오빠 앞길에 방해만 돼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내가 남편의 발목이나 잡는 철없는 아내이고 자신은 이해심 많은 조력자인 것처럼 들리게 했다. 주변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나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김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들었어? 유라가 너보다 훨씬 철들었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아들한테 과분해.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보안요원 부를 거야. 박진우도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계속 이러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당신 좀 관숙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들의 이중창을 보며 어이가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장 변호사가 방금 보내준 파일을 열었다. 미래그룹 주식 인수 의향서 스캔본이었다. 거기에는 내 서명과 법인 인감이 찍혀 있었다. 보안요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 화면을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다. 박진우 씨, 어머님, 그리고 최유라 씨. 이게 뭔지 잘 좀 보시죠. 박진우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주식 인수 의향서, 인수자, 이서연, 인수 비율 100%라는 글자를 확인하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최유라도 고개를 들이밀고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미래그룹을 인수할 돈이 있어? 내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당신들이 신경 쓸 바 아니죠.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미래그룹의 이 대표, 즉 박진우의 직속상관을 향해 돌아섰다. 이 대표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입구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이 대표님? 박진우와 김 여사가 동시에 소리쳤다. 눈이 동그래졌다.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대표님이라고? 어느 대표님이지? 설마 우리 회사를 인수한 그분인가? 그럼 저분이 새로운 오너란 말이야? 나는 이 대표와 악수하며 웃었다. 그냥 둘러보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미래그룹은 제 회사니까요.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박진우를 향해 돌아서며 순식간에 표정을 굳혔다. 박진우 본부장, 자네 죄를 아는가? 박진우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네는 부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남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유라에게 명품을 사주고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이 대표는 서류 한 뭉치를 박진우 면전에 던졌다. 이제 이서연 대표님께서 회사를 인수하셨고 가장 먼저 내부 비리부터 청산하라고 지시하셨다. 자네는 해고될 준비나 하고 법적 책임질 각오나 하시게. 박진우는 서류에 적힌 증거들을 보며 얼굴이 백지장에서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최유라를 획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서더니 김 여사 뒤로 숨었다. 김 여사도 당황해서 이 대표의 팔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우리 진우 한 번만 봐주세요. 젊어서 철없이 그런 거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철이 없다고요? 나는 다가가 김 여사의 손을 뿌리쳤다. 자금 횡령과 기밀 유출이 철없는 행동입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은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더니 하나같이 썩었군요. 김 여사는 내게 밀쳐져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때 어디선가 박진호가 나타나 그녀를 부축했다. 그리고는 나를 살벌하게 쏘아보았다.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밀어? 너 죽고나 살자. 그는 내게 주먹을 휘두르려 달려들었지만 이 대표 옆에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벽에 밀어붙여 꼼짝 못하게 했다. 박진호, 너도 빠져나갈 생각 마.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네가 인턴 시절 고객들 선물 훔치고 회사 비품 일부러 망가뜨린 거. 그 장부도 오늘 같이 계산해야지. 박진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소리쳤다. 헛소리 마. 난 그런 적 없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CCTV 확인해보면 알겠지. 나는 그와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이 대표에게 말했다. 이 대표님, 저 세 사람 좀 밖으로 끌어내 주십시오. 다른 손님들 기분 망치게 할 순 없죠? 파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이 대표는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저들을 끌어내고 앞으로 미래그룹 소유의 어떤 장소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 보안 요원들이 박진우, 김영숙, 박진호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김 여사는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서연, 이재수 없는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어깨만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박진호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주변 손님들은 이 모든 광경을 놀라움과 고소함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 선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최유라 앞으로 다가갔다. 최유라 씨, 당신도 회사 자금 횡령 건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최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대표님, 잘못했어요. 저는 박진우 본부장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절 협박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협박이었는지 공모였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나는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이 여자도 데려가서 잘 감시하세요. 도망치지 못하게. 보안 요원들이 최유라까지 끌고 나가자 호텔 로비는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이 대표가 내 옆으로 와 웃으며 말했다. 이 대표님, 정말 단호하시군요. 오늘 일로 회사의 해충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하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내빈 여러분, 잠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오늘 본래 박진우 본부장의 승진 축하 파티였지만 이제부터는 미래그룹의 새로운 대표 취임 기념 파티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궁금증이 있으시겠지만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할 테니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끝나자 로비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하객들은 너도 나도 내게 다가와 축하주를 건넸. 그들의 얼굴에서 경멸의 빛은 사라지고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들을 상대하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씨 집안이 내게 빚진 것들 이제부터 배로 갚게 해주겠어. 파티가 중반쯤 진행될 무렵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복권 당첨금 200억 원이 내 비밀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미래그룹의 후속 관리를 전담할 투자회사 설립 절차도 완료되었다는 보고였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한때 나는 결혼이 안식처라고 믿었다. 진심을 다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충분한 힘을 가졌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도 생겼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막 샤워를 마쳤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미래그룹 인사팀장이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깍듯했다. 박진호 씨의 재직 기간 중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바로 보고하세요.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시댁을 청산하는 첫 단계는 박진호부터 시작해야 했다. 인사팀장은 전화로 하나하나 보고했다. 박진호는 작년 마케팅팀 인턴 시절 협력사 고객이 보낸 고가의 선물을 3차례 셔틀했다. 그중에는 500만 원이 넘는 시계 2개와 고급 와인 세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료들이 한눈 파는 사이 자기 가방에 선물을 챙겨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또한 그는 회사 프린터와 프로젝터를 성능이 나빠서 퇴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의로 파손했다. 수리비는 총 80만 원이 들었으며 당시 부서 경비로 처리되었다. 이 비용은 개인에게 청구되어야 한다. 또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물었다. 한 번은 회사 명의를 도용해 협력사의 콘서트 티켓 2장을 요구했습니다. 상대 측은 회사 차원의 요청인 줄 알고 보내주었는데 본인이 친구와 함께 관람한 후 동료들에게 회사의 떡고물은 챙겨 먹어야 제맛이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CCTV 캡처, 수리 기록, 동료 진술서를 포함해 모두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재무팀에 통보해서 이번 달 급여에서 수리비 80만 원을 공제하세요. 그리고 훔친 선물과 콘서트 티켓 비용은 시가로 배상하도록 하세요. 총액이 대략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3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정식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의 모든 비위 행위를 명시해서 회사 인사 파일에 영구 보관하세요. 앞으로 그가 어떤 회사에 지원하든 평판 조회를 하면 이 기록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박진호는 내 캐리어를 쓰레기장에 던질 때 자신이 이런 푼돈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막아섰다. 대표님, 대표님의 시누이라는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막무가내로 로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박진우의 누나 박선희와 여동생 박선영. 이 두 사람은 예전에 시어머니와 한통속이 되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한 밥이 맛없다, 내가 산 옷이 싸구려라며 트집을 잡던 이들이었다. 이제 박진우가 몰락하자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것이다.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나는 정장 재킷을 여미고 회의실로 향했다. 내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희와 박선영이 들어왔다. 박선희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박선영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주눅든 표정이었다. 이서연, 너 정말 대단하다. 박선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진우를 실업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진호까지 해고하겠다고? 네가 인간이야?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보았다. 작년에 선희 씨 아들 사립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부금이 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가 보내줬죠? 재작년에 남편 사업 망해서 0만 원 빚졌을 때 누가 대신 갚아줬고요? 그리고 선영 씨. 나는 박선영을 쳐다보았다. 작년에 최신형 스마트폰 산다고 돈 모자라다고 해서 누가 100만 원 보내줬죠? 그 돈들 이제 돌려받아야겠네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박선희가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잘랐다. 여기 모든 이체 기록과 당시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했던 카톡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죠? 나는 휴대폰 이체 내역을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다. 박선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건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좋아서 줬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거두었다. 그때는 제가 박진우 씨 아내였기 때문에 가족이라 생각해서 도와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혼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아직도 내 돈을 가지고 있죠? 박선영은 고개를 더욱 푹 숙였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아니, 대표님. 저희는 그냥 진우 오빠가 회사에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는지 여쭤보려고. 기회?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박진우 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밀을 유출했어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를 돕고 싶으면 횡령한 돈이나 빨리 갚으라고 설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기다리는 건 법원의 소환장뿐일 겁니다. 박선희는 감옥이라는 말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그럼 진호일이라도 좀 봐주면 안 될까? 걔는 아직 젊은데 인사기록에 흠집이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취직하라고. 젊은 게 범죄의 변명이 될 순 없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내 캐리어를 쓰레기장에 던질 때는 자신이 젊다는 생각은 안 했나 보죠? 사정하러 오셨다면 헛수고입니다. 돈을 갚으러 오셨다면 재무팀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만 돌아가 주세요. 여긴 당신들이 행패 부릴 곳이 아닙니다. 박선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박선영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김영숙 여사님께서 회사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계십니다.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드러눕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끝이 없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끌어내세요. 회사 앞에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저항하면 업무방해죄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10분쯤 뒤 비서가 돌아와 김 여사를 끌어냈으며 그녀가 길길이 날뛰며 내 집까지 찾아가겠다고 소리쳤지만 인근 파출소에 미리 연락해두었다고 보고했다. 오후에는 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서연, 네가 뭔데 나한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야. 그 물건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는 거지. 그 가치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인사팀에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한 금액이야. 불만 있으면 제3자에게 감정 의뢰해봐. 하지만 3일 내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 변호사가 너한테 연락할 거야. 너 정말 악독하다. 박진호는 소리치다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박진우 씨의 횡령액이 총 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5억 원은 최유라의 계좌로 들어갔고 나머지 3억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현재 1억 원 남짓 남았습니다. 박진우 씨에게 상환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며 대표님과 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협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나는 냉소했다. 일주일 안에 8억 원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전하세요. 최유라에게도 5억 원을 반환하라고 하고 불응시 함께 고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 과정에서 박진우 씨와 최유라 사이에
다른 자금 거래와 사적인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래에 대한 내용일 수 있는데 계속 심층 조사를 진행할까요? 계속하세요.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뒤에 숨겨진 것이든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겠습니다. 박진우가 나를 찾아온 것은 수요일 오후였다. 그는 회의실에서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거뭇한 수염 자국, 구겨지고 얼룩진 정장.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아, 아니, 이 대표님, 그는 내게 다가와 애원했다. 회사 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시간 좀 더 줘. 어떻게든 갚을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시간?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회사 돈으로 최유라에게 명품백 사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 못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빗자루로 나를 때리고 당신 동생이 내 짐을 내던질 때 나에게 시간을 줄 생각은 해봤어요? 박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 엄마랑 유라한테 속아서. 서연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부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최유라랑 호텔방 들락거릴 때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은 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옥놀이개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을 때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은 했냐고요. 옥놀이개 이야기에 그의 몸이 굳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거 나중에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 없어졌다고요? 나는 휴대폰 앨범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다음날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옥놀이개 사진이었다. 흙은 닦아냈지만 선명한 균열이 남아있었다. 이거 말하는 건가요? 제가 찾았어요. 안타깝게도 깨졌지만 박진우 씨, 어떤 것들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어요. 우리의 결혼처럼.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회의실 서랍에서 서류철과 USB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던졌다. 이건 당신과 최유라의 자금 거래 내역이에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2억 3천만 원을 송금했더군요. 그중 8억은 회사 돈, 나머지 4억 3천만 원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죠. 그리고 이 USB, 나는 USB를 가리켰다. 여기엔 당신과 최유라의 비밀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기술팀에 의뢰해서 복원했죠. 당신들이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릴지 모의하고 당신이 승진하면 나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내가 혹시라도 숨겨둔 돈이 있을지 계산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아, 참. 내 복권 당첨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더군요. 최유라가 그러대요. 그 복권 가짜일지도 몰라. 진짜라도 당첨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절반은 뜯어낼 수 있어라고. 박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USB를 집으려 했지만 내가 그의 손을 눌렀다. 아직 안 끝났어요. 조사 중에 최유라가 당신이 넘겨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겨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었나요? 난 몰랐어. 박진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용돈벌이 좀 하고 싶다고만 했지. 회사 기밀을 팔아넘길 줄은. 서연아, 이건 정말 나와 상관없어. 날 믿어줘. 당신과 상관이 없다고? 나는 그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이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팔 기회가 있었을까요? 박진우 씨,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너무 늦었어요. 나는 테이블 위 플레이어를 눌렀다. USB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최유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 그리고 그에 응하는 박진우의 목소리, 두 사람이 이혼 후의 삶을 계획하는 대화까지. 박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재생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할 말 있나요? 박진우는 갑자기 내 앞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유라랑 완전히 정리하고 횡령한 돈 다 갚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의 눈물과 콧물이 내 바지에 묻어 역겨웠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혐오스럽게 쳐다보았다.
다시 시작하자고? 박진우 씨,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아니야, 자격 있어. 서연아, 너 아직 날 사랑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화낼 리가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뭐든지 내 말 다 들을게. 사랑,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지금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증오뿐이야. 당신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과 결혼했던 내 눈을 증오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진심을 다 바쳤다가 이런 꼴을 당한 내 과거를 증오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던졌다. 이혼 합의서야. 난 이미 서명했어. 내용은 간단해. 부부 공동 재산 중 당신이 횡령한 4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내 것. 그리고 당신은 3일 내로 회사에 횡령금 8억 원과 기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갚아야 해. 50억 원? 박진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서연아, 이건 날 죽으라는 거잖아. 당신을 죽여? 당신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봤어? 50억 원은 당신이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야. 3일 안에 돈을 갚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든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서 감옥에 가든가. 당신이 선택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0분 줄게. 10분 뒤에 서명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연락하겠어. 나는 글을 남겨두고 회의실을 나왔다. 안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닌 복수의 쾌감이었다. 10분 뒤 비서가 박진우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왔다. 그 후 박진우는 돈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법원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그가 타고 다니던 벤츠도 처분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의 누나와 여동생도 내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온 가족이 나를 찾아와 회사 로비에서 무릎 꿇고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 내 어머니의 유품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을 때 내게 자비를 베풀었나요? 결국 박진우는 사채까지 끌어다 겨우 횡령금 8억 원을 갚았다. 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앞으로 10년간 매달 500만 원씩 갚겠다는 분할 상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의 자업자득이었다. 박 씨 집안의 문제를 처리한 후 나는 미래그룹을 재정비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만성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3개월 만에 회사의 시가총액은 3배로 뛰었다. 나는 또한 복권 당첨금의 일부로 세빛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미혼모의 창업과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누나, 고마워요. 저도 커서 누나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복수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깨진 옥놀이개도 문화재 복원 전문가에게 맡겨 수리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마저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 나는 시내 최고의 호텔에서 신임 대표 취임 기념 만찬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박씨 가족을 초대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 며느리였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자신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울부짖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연회장 중앙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띄웠다. 내 발목의 상처 사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내 캐리어와 옥놀이개 사진, 박씨 자매에게 돈을 빌려준 이체 내역, 박진우의 횡령 및 기밀 유출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빛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 사진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멋지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는 숙연해졌다. 김 여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들 박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침내 모든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났음을 느꼈다. 몇 달 후 장 변호사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다. 박진우는 현재 한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김 여사는 시장에서 채소 찌꺼기를 줍거나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선희는 이혼 후 식당에서 서빙 일을, 박선영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정성스럽게 수리된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따스한 햇살이 놀이개를 비추고 있었다. 연말 주주총회에서 나는 미래그룹의 경이적인 성과를 발표했다. 매출은 300% 성장했고 세빛재단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직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나는 장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진우 씨의 손해배상금, 앞으로 성실히 산다면 남은 금액은 탕감해줘도 좋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복수가 가장 통쾌한 일이라 믿었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정점에 서는 것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것을. 과거에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각자의 업보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비바람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독립적이고 강하며 따뜻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속 고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의 선택이 용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과 좋아요가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